거대한 날개가 처음 공중으로 뜨던 그날의 소리는 단순한 금속과 엔진의 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나라가 스스로의 방위와 기술 자존심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었다. 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은 수년간 이어진 설계와 시험, 그리고 끝없는 의심과 반론을 한순간에 응축하여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한국 항공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이제는 해외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현실적 전력으로 다가오는 징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KFX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은 공동개발 파트너의 요구사항 변화와 예산 압박, 그리고 기술적 난제 앞에서 몇 차례 위기를 맞았다. 인도네시아의 공동참여 약속은 초기에 사업의 필수적 뒷받침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요구는 계속 바뀌었고 결국 협력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 그 공백을 대신한 것은 전통적 강국도 아니고 돌연 나타난 추종자도 아니었다. 중동의 한 국가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고 그 관심은 KF-21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기술적으로 KF-21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전반적 설계 사상에 집착하기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높은 전투 효율을 추구하는 4.5세대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F-35나 F-22처럼 완전한 스텔스 설계를 채택하면 내부 무장 창만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따르고 유지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반면 4.5세대 모델은 고성능 항전 장비와 센서, 융합 능력, AESA 레이더와 현대적 임무 컴퓨터를 통해 전장 인식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운영 현실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KF-21은 이러한 선택의 결과물이다. 비록 엄밀한 스텔스 설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공기역학적 형상과 레이더 단면적 저감 설계를 통해 적의 탐지 범위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을 갖추었다. 여기에 AESA 레이더와 센서 융합, 임무 컴퓨터의 개선으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해졌다. 특히 IRIS-T와 같은 열추적형 센서와의 융합은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 전력을 탐지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 능력을 제공한다. 물론 IRIS-T로도 모든 위협을 얼른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해야 한다는 물리적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실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교전 능력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 모든 질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방위 사업에는 늘 비용과 생산성 문제가 따라붙는다. F-22의 유지 비용과 F-35 프로그램의 막대한 총비용은 많은 국가가 5세대 전투기의 도입을 재검토하게 만든 이유다. 이제 많은 공군은 완전한 5세대기보다 유지비와 실전 운용성을 고려한 4.5세대기의 연속성과 적절한 혼용을 택하고 있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다. 다양한 무장 호환성, 합리적 운용비, 그리고 비교적 높은 기동성은 수출 시장에서 중요한 매력이다. 무장 호환성은 단순한 기능적 장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군용기와 무장을 보유한 나라들은 기존 무장을 교체하거나 새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정치적, 경제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KF-21은 설계 초기부터 유럽제, 미국제 무장을 모두 호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어느 나라가 도입하더라도 현재 운용 중인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수출 상대국의 선택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의 회의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국내 방위기관과 국제적 평가자들은 한국 방산업체가 고성능 레이더와 핵심 항전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그 근거는 단지 기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전의 여러 국가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대규모 설계 변경과 예산 폭증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KF-21 개발팀은 단계적 시험과 검증을 통해 이러한 의심을 하나씩 잠재웠다. 핵심, 소프트웨어, 레이더, 무장 통합 시험, 공중급유 능력 검증 등 필수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한 중동 국가의 공군 참모총장이 KF-21 시험기를 직접 탑승하고 그 성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은 곧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심을 넘어 실제 도입 가능성의 신호탄이었다. 동시에 수출 협상에서 가격과 생산 단가 안정화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방위사업청은 생산 단가를 억제하기 위해 세부 비용 구조를 재평가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의 초기 계획과 일부 생산 대수가 조정되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개발 장벽을 돌파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장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집요한 문제 해결 의지였다. 여러 차례의 시험 비행과 데이터 분석, 반복된 설계 개선은 작은 성공을 쌓아 큰 신뢰로 전환시켰다. 기술적 완성도는 다시금 생산 단가와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되었고 이는 곧
사업의 지속성으로 귀결되었다. 오늘 우리는 KF-21의 시험 비행 소식을 단순한 군사 뉴스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국과의 산업, 외교, 안보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전투기의 성능 수치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것은 기술의 우월성도 비용 효율성도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기술적 독립성을 좋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그리고 이제 그 본보기는 해외 무대에서도 평가받을 준비를 마쳤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흐름은 이제 명확히 두 갈래로 나뉘었다. 초고가의 완전 스텔스 5세대기, 그리고 실전 중심의 4.5세대기다. 한국의 KF-21은 후자, 즉 현실적인 선택을 대표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가 진정한 전력 강화를 원하느냐, 아니면 과시용 상징에 만족하느냐의 분기점이다. 미국조차 F-22의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퇴역을 결정했고, F-35는 여전히 개발 완성도를 향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F-21 은합리적 강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F-22와 F-35가 마하 2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에서 스텔스 성능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면 KF-21은 이미 시험 단계에서 마하 1.8을 돌파하며 설계의 균형점을 증명했다. 내부 무장창만 사용하는 완전 스텔스 방식이 아니기에 무장 탑재량은 훨씬 넉넉하다. 또한 외부 무장을 달더라도 전파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공기역학적 형상 덕분에 실전 상황에서의 탐지율은 낮게 유지된다. 이 때문에 해외 관계자들이 KF-21을 베이비 랩터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F-22의 실루엣과 유사하지만 한국식 효율성과 정밀도가 결합된 결과다. KF-21이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다목적 운용 능력이다. 4.5세대 전투기의 강점은 단순히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 및 해상 지원 능력에 있다. AESA 레이더는 다중목표 추적을 동시에 수행하며 최신 임무 컴퓨터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과 네트워크 전투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공중에서 움직이는 지휘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전장의 모든 단위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의 핵심이다. 게다가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었다. 한국이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요소는 확장성이었다. 수출형 기체는 특정 국가의 무기체계에 묶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유럽제 미사일과 미국제 미사일 모두 호환된다. 이는 기존의 라팔이나 F-16V가 각국의 독자 무기체계에 묶여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결과적으로 KF-21은 도입국이 가진 기존 무장자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운용 전환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다. 그 결과 KF-21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제 또는 유럽제 전투기만이 고급형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한국형 전투기가 그 대열에 올라선 것이다. 실제로 KF-21의 완성도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 등 다수 국가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공동생산 협의까지 논의 중이다. 그중 UAE의 움직임은 특히 주목된다.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시험기에 탑승한 사례는 전례 없는 일로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 실질적 협력 의지를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이 변화는 방위산업 전반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과거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항공전자와 레이더 기술은 이제 국산화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독립적 생산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이 특정 부품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더 이상 생산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자주성은 국제정세가 불안정할수록 더욱 값진 자산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KF-21의 성공이 모든 의심을 즉시 잠재운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부 평론가들은 5세대기와의 기술 격차를 지적하며 스텔스 성능의 완전성에 회의적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실전적 관점에서 볼 때 탐지 확률을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텔스란 결국 탐지 범위를 줄이는 기술일 뿐 완전한 은폐가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KF-21 은가성비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효율적 철학을 보여준다. 적절한 탐지 회피 능력과 높은 기동성, 다중무장 호환성, 그리고 합리적 운용 비용이 결합된 전투기야말로 대부분의 국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다. 세계 주요 공군이 F-35 도입 후 겪은 공통된 문제는 막대한 유지비였다. 한 대당 비행시간당 7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국방 예산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했기 때문에 운용비가 F-16 수준으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이는 장기 운용 시 어마어마한 경제적 격차를 만든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곧 경쟁력임을 고려하면 KF-21의 이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결국 KF-21의 의미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외부 기술 의존에서 독립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한 상징이다. 과거 한국은 엔진부터 레이더까지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수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 상당 부분을 자체 생산하거나 국산화했다. 그 과정은 수많은 실패와 시련으로 점철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자립은 단지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지금 세계의 눈은 보라매에 쏠려 있다. 시험 비행에서 보여준 안정성과 성능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이 한국은 이미 5세대 수준을 달성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KF-21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향후 이 블록 3 개발이 진행되면 완전한 국산 엔진과 스텔스 능력이 추가될 예정이다. 즉, 한국은 지금 4.5세대를 넘어 5세대를 향해 실질적인 진화를 진행 중이다. KF-21의 블록 업그레이드 계획은 단순한 개량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향한 도약으로 평가된다. 블록 1은 기본 전투 능력과 항전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블록 2부터는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 확장이 본격적으로 포함된다. 블록 3에서는 국산 엔진 탑재와 강화된 스텔스 설계가 예정되어 있다. 이 일련의 발전 과정은 한국이 단순히 조립국에서 벗어나 개발국으로 나아가 선도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산 엔진 개발은 특히 도전적이다. 엔진은 항공기 기술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분야로 완전한 독자 개발이 가능한 국가는 손에 꼽힌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고온 내열 합금과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자체 확보했으며 성능 시험에서도 국제 기준을 충족했다. 이는 단순한 자국 전력 강화 차원을 넘어 향후 엔진 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점하던 이 시장에 한국이 진입한다는 것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구조적 균형을 흔드는 일이다.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초 KF-X라는 이름으로 제한되던 시절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당시 한국의 항공산업은 FA-250 경전투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레이더나 소프트웨어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전투기 독자 개발과 시험 비행 성공까지 달성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국가적 결단이 있었다. 파이다, 방위사업청 산하무기 타당성 조사기구의 입장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초기에는 KF-21 개발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업비 폭증을 이유로 F-35 도입을 권장했다. 그러나 시험 비행과 성능 검증 결과가 공개되면서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다. 카이더 내부 보고서에서도 기존의 회의적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양산 대수를 40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결정은 곧 KF-21의 생산 단가를 안정시키고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산 단가 문제는 수출에 직결된다. 초기에 20대만 생산할 경우 단가가 대당 1,000억 원 이상으로 치솟을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확정되면서 비용은 8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변화는 단지 가격 인하에 그치지 않았다.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형 전투기가 안정적 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신뢰를 심어준 것이다. 이런 신뢰는 전투기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가진다. 기술력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오직 시간과 성과로만 얻어진다. 한국이 KF-21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그 신뢰의 자본이다. 과거 한국 방산 제품은 값은 싸지만 신뢰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곤 했다. 그러나 보라매의 성공은 그 이미지를 송두리째 바꾸었다. 지금은 기술 완성도 높고 가격도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다. 한국산 레이더, 미사일, 항전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에 대한 해외 관심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모듈화다. 이는 유지보수 효율을 극대화하고 업그레이드를 손쉽게 한다. 각 부품은 표준화된 규격으로 조립되어 부품 교체 시 전체 구조를 해체할 필요가 없다. 이 방식은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 시에도 생산 라인을 대폭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블록 3에서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더라도 기체 구조 변경이 최소화되므로 기존 양산 라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장기적 수출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막대한 이익을 제공한다. 실전 운용의 관점에서도 KF-21 은전장 적응형 전투기로 설계되었다. AI 기반의 전투 지원 알고리즘은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며 적 레이더 탐지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 행동을 자동으로 제한한다. 완전한 자율비행은 아니지만 조종사가 판단해야 할 변수의 일부를
시스템이 대신 처리함으로써 생존성을 높인다. 향후 블록 3 개발에서는 이 AI 시스템이 더욱 확장되어 파일럿과 기계가 협력하는 팀, 전투 개념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는 단순히 기계적 발전이 아니라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이기도 하다. 6세대 전투기 개념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 지원 전투와 네트워크 융합이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이 개념을 이미 구현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금의 블록 3 계획은 6세대 전투기의 전 단계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며 그 완성은 한국 공군이 세계 전력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제 전 세계가 KF-21을 바라보며 묻는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빨리 이 수준에 도달했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 그리고 집요한 현실 감각이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항공 역사를 한국은 20년 만에 압축했다.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보람이라는 이름이 있다. KF-21의 성공이 단지 한 나라의 산업적 쾌거로만 해석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면에 국제정치와 외교의 복잡한 계산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은 항상 외교와 맞물려 돌아간다. 기술은 독립적일 수 있어도 시장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KF-21의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한국이 겪어온 외교적 줄다리기는 바로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초기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상징적이었다.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일정 지분을 맡고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정작 분담금 납부 지연과 과도한 조건 제시로 신뢰가 흔들렸다. 인도네시아는 이후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결과적으로 KF-X의 공동개발 체계는 실질적으로 붕괴되었고 한국은 독자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결정이야말로 KF-21을 완전히 한국형 전투기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개발 관계가 무너졌지만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새로운 협력의 틀이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이미 한국 무기체계에 익숙한 파트너다. 천궁, K-39 천무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를 UAE는 KF-21 프로젝트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실물 시제기 탑승까지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구매 관심이 아니라 생산과 기술 협력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동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면 이 협력은 한국 방산 수출의 새 거점을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파이다가 사업을 재검토한 것도 이런 외교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UAE,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KF-21에 대한 수요가 현실화되면서 단가 상승을 우려한 방위사업청이 생산 확대를 지시했다. 이 결정은 해외에서 한국 정부가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사업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이는 곧 신뢰로 이어졌다. 수출 시장에서 정부의 보증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다. 반면 미국의 시선은 미묘하다. KF-21의 성장은 미국 방산업계의 기회이자 잠재적 위협이 된다. 기회인 이유는 KF-21이 미국산 엔진과 부품을 일정 부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점점 독립 노선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독점적 수출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한국이 국산 엔진을 완성하고 자체 항전장비 비율을 높인다면 향후 F-35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한국은 균형을 택했다. 특정 국가에 편향되지 않고 기술 협력과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방산 생태계를 만든다. 한국은 이미 다수의 국가와 MOU를 체결하며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KF-21은 그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한편 유럽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의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오랫동안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체는 개발비와 유지비가 너무 높아 신규 도입국이 급감하고 있다. 반면 KF-21은 이들보다 저렴하면서도 항전장비 수준은 비슷하거나 더 진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펜 역시 비슷한 가격대에 포진해 있지만 개발 지연과 안전성 문제로 시장 신뢰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독보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항공산업 전반에 거대한 기회를 열었다. 전투기 하나의 성공이 항공기 엔진, 레이더, 통신 장비, 복합 소재 산업까지 확장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방산기술의 파급력은 민간 산업에서도 크다. 실제로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고온 합금 기술과 복합 소재 기술은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다.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견인하는 프로젝트가 된 것이다.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도 KF-21은 중요한 상징이다. 방산 자립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된다.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면 그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의 외교적 의도에 따라
국방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과거 한국이 F-15, F-16 등을 도입할 때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야 했던 기억은 여전히 뚜렷하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자신의 하늘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무기를 가진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뜻이다. KF-21은 바로 그 자유